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처음 프로포즈 받았을 때와는 달리 점점 달라지는 게 너무 많고 고려해야 하는 게 점점 많아지네요.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길이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성이고 작은 개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6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사귄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고작 6개월의 결혼 이야기냐 하시겠지만 저도 그도 같은 지역에서 자취하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매일 만나다 보니 가까워지는 속도도 빨랐던 것 같아요. 사실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헤어질 고비가 한 번 있었는데요. 지인이 저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 줄 땐 제가 일하는 카페에 몇 번 데리고 왔었는데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한다고 직업도 외모도 평범한 편이지만 성격만큼은 너무 좋은 사람이니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거였어요. 알고 보니 남편 집이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재료가로 소문난 집이더라고요. 아버님이 그 지역에서 오래 산 토박이시고 마당발이신데다가 큰 은행 조합장까지 지내신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 제 남자친구라고 말하면 다들 어머 그래요 하면서 눈이 동그래질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반면 저희 집은 부모님이 아직 노후 대비도 하지 못하셔서 저와 제 남동생이 다달이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지금이야 저희 남매가 부지런히 벌어서 생활비라도 보태드리니 형편이 이 정도인 거지. 예전에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 적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급식은 전부 다 무료로 먹었고요. 남들 다니는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서 남이 다 풀고 버린 문제집을 주워다가 지우개로 벅벅 지운 다음 다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공부의 전부였습니다.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을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나름 뼈 빠지게 청소일도 하시고 버스 운전기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상하게 집은 항상 가난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요. 그러니 저도 기껏 아르바이트나 해서 번 작은 월급을 쪼개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거죠. 아무튼 남자친구의 집이 너무나도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연애까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자기도 평소에 느꼈겠지만 우리 집 형편이 심각하게 안 좋아. 분명 자기 부모님께서도 반대하실 거고 나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나랑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야? 그건 말도 안 돼. 차라리 내가 싫어진 부분이 있거나 뭐 다른 남자가 생겼거나 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그러면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물러날게. 다른 남자는 무슨 다른 남자.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아직도 자기를 너무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과 갈등 겪는 걸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서 그래. 나도 내 주제를 알고 있어. 우리 집 형편에 자기랑 결혼까지는 내 욕심이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잘 안단 말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 처지가 어때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더 잘 알아. 특히 우리 엄마. 절대 집안 형편 가지고 왈가왈부할 분 아니셔.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런 이유라면 이제 그만 얘기해. 앞으로 또 이런 얘기하면 정말 화낼 거야. 남자친구와 저는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적인 것이나 취향적인 것들이 정말 잘 맞았거든요. 남자친구가 말하길 자기는 술, 담배 이런 거 하는 여자는 딱 질색인데 저는 그런 건 절대 안 하고 카페 일 마치고서 하는 취미라곤 독서를 하거나 집에서 소소하게 요리를 해먹는 걸 좋아하는 게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외적으로도 그동안 남자친구가 만났던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나요. 그런데 걸리는 건 단 하나. 크게 차이나는 양가 집안의 경제력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라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며 말도 못 꺼내게 하니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비밀인데요. 지금의 남자친구가 알면 절대 큰일 나는 비밀인데 예전에 결혼을 할 뻔한 남자가 한 명 있긴 했었거든요. 날도 잡고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결국 식장에 들어가기 직전 헤어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남자친구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바짓가랑이라도 꼭 붙들고 결혼까지 꼬리내야 하는 건 맞아요. 예전 남자친구와는 정말 그놈의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헤어졌거든요. 이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는 달리 저와 경제적인 상황이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더 하다거나 덜할 것도 없이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힘들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았죠. 그 사람도 당시엔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결혼은 망설여지곤 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20대 초중반이어서 어리기도 했었고 사실 둘 다 아직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고 부모님 지원도 기대하긴 힘든 상황이어서 결혼까지는 무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전 남친은 나이가 39살이어서 그런지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이더라고요. 너 자꾸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아, 너도 결국엔 그저 그런 여자들이랑 똑같구나. 사랑한다면서 조건 앞에서 무너지는 속물이었어. 정말 실망이다. 따지고 보면 날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크기가 고만고만했던 거야. 안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나를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해? 그래, 해, 결혼. 까짓것 하면 되잖아. 우유부단한 저는 결국 남자친구가 조르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본 친구들은 모두 제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너 정말 그 오빠랑 결혼까지 할 거야? 나는 진짜 그 오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없어야 될 건 많고 있어야 될 건 하나도 없잖아. 나이 많지, 빚 많지, 딸린 식구 많지. 저번에 보니까 뱃살도 많아 보이더라. 거기에 비해서 모아둔 돈도 없어, 머리숱도 없어. 가끔 너랑 싸울 때 얘기 들어보면 속할 말이도 없는 것 같아. 삐지기나 잘 삐지고 남자가 사사건건 예민하게 따지는 게 네가 진짜 내 동생이나 언니였으면 쌍수를 들고 말렸을 거야. 이 결혼 결세 반대라고. 맞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진짜 남이면 이런 말 안 해. 너 결혼 준비하는 것만 봐도 앞날이 어떤지 훤히 보여서 그래.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전 남친과의 결혼을 말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3년간 만났었고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는 모든 것을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어 내는 그런 결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식 비용에서부터 신혼여행 비용까지. 그런데 문제는 전 남친은 지나치리만큼 과하게 모든 걸 반반으로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오빠, 예식장에서 전화 왔는데 패백상 차림 비용 미리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오빠가 반만 입금하면서 나머지 절반은 내가 입금할 거라고 했다면서? 제일 저렴한 걸로 해달라고 했어. 내일 모레까지만 입금하면 된대. 아니, 아무리 반반씩 나눠서 결혼식 하기로 했다고 해도 그렇지. 이런 건 돈도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일단 오빠가 다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식장에서 전화하는데 정말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거기서도 엄청 민망해하면서 전화하시더라. 네 말대로 얼마 크게 들어가지도 않는 돈 그냥 입금하면 될걸 뭘 이렇게 열불내면서 전화해서 따지냐? 알았어. 내가 나머지 마저 입금할게. 됐지? 아무리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전 남편이 남들 앞에서 대놓고 무자르듯 절반으로 딱 갈라 저에게 비용을 요구하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던지요. 지금껏 그동안 수많은 커플들의 결혼식을 봐온 사람들이 저를 어떤 눈초리로 볼지 안 봐도 뻔하더라고요. 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런 남자와 결혼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이건 정말 창피해서 제 친구들에게도 말을 못했었는데요. 세상에 남자친구는 무려 결혼 반지를 맞추는 비용도 반반 내자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결혼 반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비용을 나눠서 내자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결혼 반지 반반으로 하자고 한 게 대체 뭐가 문제여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입이 나와 있는 거야? 그 반지 샀는데 내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누가 돈이 아깝대? 반지 반반 내자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 분명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껴주는 반지를 껴보기는커녕 나는 내 반지를 내 돈으로 사서 끼고 식장에 내 발로 들어가는 느낌 난다고.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해야 돼? 생각을 좀 바꿔봐. 나는 네 반지를, 너는 내 반지를 사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뭘 각자 반지를 각각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속을 끓이고 있냐? 내 말이 틀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도 네. 저도 서로 경제 상황을 뻔히 알고 결혼까지 결심했고 또 그렇게 준비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한테 쓰는 돈은 정확히 반반. 아니 어쩔 때는 반도 안 쓰려고 지독하게 아끼는 사람이 본인 집 식구들에게는 어찌나 마음 넓고 좋은 사람이던지요. 결혼 준비할 때 전 남친 부모님이 그래도 신혼집 마련하는 데 보태면 좋겠다고 3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 남친은 그 3천만 원을 극구 사양하고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아, 엄마, 나는 내 힘으로 벌어서 가정 꾸려나가고 싶어. 부모님 지원은 애초부터 바라지도 않았으니까 그 돈은 엄마 아버지 가지고 계셔. 나중에 요긴하게 쓸 일 있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가 공평하게 비용 반반 부담해서 결혼식 준비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에서 3천만 원씩이나 되는 큰 돈을 지원해버리면 저쪽 집에서 엄청 부담스러워할 거야. 저는 월세가 아까워 어떻게든 전세를 구해보려고 대출도 알아보고 부동산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는데 그렇게 태평한 자세로 주신다는 돈을 거절하는 전 남친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보증금 3천만 원 지원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그것 좀 받으면 어때서. 대출 받으면 그것도 이자가 얼만데요. 게다가요, 결혼 준비하다 보면 다 돈이잖아요. 예식장도 계약금조로 얼마를 입금해야 하고 신혼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신혼 살림살이 사는 것도 하나하나 다 새로 사야 하니 그것도 다 돈이니까요. 그때 전 남친은 돈 얘기만 나오면 정말 예민 그 자체였거든요. 가전제품은 언제 가서 볼까?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매장에서 한꺼번에 사면 가격 혜택이 더 좋대. 너는 애가 요즘 보면 돈 쓸 궁리밖에 안 하는 여자 같아. 뭐 그렇게 살 게 많냐? 뭐 내가 돈을 얼마나 썼다고 그래. 웃긴다. 그럼 세탁기, 밥솥 이런 거 안 살 거야? 그런 건 당연히 사야 하는 필수품인데 내가 무슨 엄청난 사치라도 부르듯이 말을 하네? 아니, 내 말은 그거 뭐 네 자취방에서 쓰던 거 일단 가져와서 써도 되는 거고 요새는 중고도 깨끗한 거 많다던데 무턱대고 비싼 브랜드로 새 것만 사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게 다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기업에서 연예인들 써서 광고하고 그러느라 제품값을 올리는 비용인 거야. 사치품이라고. 여자들도 그게 딱히 성능이 좋아서라기보단 친구들한테 나는 TV 어디 걸 샀다. 세탁기 어디 브랜드 샀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우리 당분간 데이트 비용도 좀 줄여야겠어. 아, 나 이번 달 월급 받을 때까지 돈 아예 없어. 당분간 좀 아껴 쓰자. 알았지? 저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분명 자기네 부모님 여행 가신다고 용돈도 두둑히 드린 것도 알고 있고 동생들한테 정기적으로 용돈도 주고 배달 음식도 시켜주고 사달라고 하는 건 망설임 없이 사주는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저에게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덮어놓고 아끼자고만 하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우리 둘, 어쩌면 낳게 될 아이까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나중을 위해 같이 한 푼이라도 더 모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빠는 제가 희생하고 덜 쓴 돈을 모으고 모아 본인 집에만 도움 주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저는 전 남친과 파혼을 선택했어요. 결혼 준비해서부터 그렇게 돈돈거리는데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아. 우리 더 늦기 전에 헤어지자. 미안해. 너 후회 안 하는 거지? 나도 한 번 결정하면 두 번 번복 안 하는 남자야.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헤어져. 근데 분명히 하자. 네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모든 취소 비용은 너가 다 내.
알겠지? 그렇게 저는 엄청난 위약금까지 혼자 떠안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게 오로지 돈, 그러니까 남자친구네 집안이 엄청난 재력가이기 때문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부담되어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까지 했던 저인걸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 남자친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이전과는 확실히 비교가 되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제가 원하는 거라면 얼마가 들어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해주기도 했거든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어? 나는 신혼여행도 신혼여행이지만 왜 결혼식 전에 찍는 스냅 사진 있잖아. 그걸 해외 나가서 한번 꼭 찍어보고 싶어. 외국 배우들처럼. 자기랑 나랑 자연스럽게 차도 마시고 길거리도 걷고 차 마시고 그러는 거 사진 작가가 따라다니면서 찍어주는 거야.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 오, 정말 좋은 생각이다. 좋아. 그러려면 사진 잘 나올 수 있게 배경 예쁜 도시여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가본 나라 중에 프랑스나 파리, 체코 같은 데가 정말 좋았거든. 그쪽으로 한번 알아볼까? 어머, 정말? 나 그런 데는 한 번도 못 가봤어. 너무 좋아. 고마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남자친구는요, 저한테 프로포즈도 안 했거든요. 그냥 어디 국밥집에서 밥을 먹는데 대뜸 이러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사 먹는 밥 지겹다. 올해 안에는 결혼해서 집밥 해 먹자. 내가 살면서 잘해줄게. 이렇게 툭 던진 게 프로포즈였다나요. 그런데 지금 남자친구는요, 정말 놀랄만치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제게 선사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다니던 카페에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게의 불이 캄캄하게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분명 오전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한참 불을 밝히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요. 의아한 생각을 하며 가게에 들어갔더니 벼랑간 음악과 함께 어떤 영상이 재생되는 거 있죠. 바로 남자친구와 제가 지금까지 데이트하며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나 주고받았던 선물, 편지 같은 것들을 모아 프로포즈 영상을 만든 거였어요.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서 있던 저에게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다이아 알이 박혀있는 반지를 열어 보여주고 또 제 손에 끼워주는데 저도 모르게 와락 남자친구에게 안겨 오열을 하고 말았다니까요. 그렇게 이 사람만큼은 믿을 수 있겠다.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 프로포즈를 승낙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던 참이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남자친구는 벌써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열렬한 환대를 받았거든요. 이제는 제 차례였어요. 남자친구는 이제는 시부모님 될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죠. 이제 슬슬 우리 부모님께도 첫 인사 드리러 가야지. 이번 주 토요일 점심 어때? 마침 부모님이 그날 아침 일찍 골프 연습만 다녀오시고 다른 일정은 없다고 하셨거든. 어머님께 내 이야기 어느 정도 드렸어? 우리 집안 자기네 집안보다 많이 기운다는 거 알고 계신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래도. 대충 말씀드리긴 했어. 내가 먼저 말씀드리기도 전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 있다고 했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 그랬더니 뭘 하셔?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시지. 나 만나보시겠대? 그럼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하니까 데리고 밥 한번 먹으러 오라고 하셨는걸?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가 그날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신 거야. 어머, 정말? 그럼 그날 첫인사 드리는 걸로 하자. 나 어떡하지? 벌써부터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고 떨려. 그날 뭐 입지? 화장은 또 어떻게 하고. 안 되겠다. 오전에 미용실이라도 예약해야겠어. 생각만 해도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 집안 형편은 어느 정도 미리 알고 계신다니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은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어 토요일 점심,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머리도 단정하게 드라이를 했고요. 화장도 최대한 참해 보이게 했어요. 왜 상견례에 가기만 해도 무조건 통과할 것 같은 외모라는 그런 연예인들 있죠. 그 연예인들 사진을 죄다 모아서 열심히 연구해가며 치장을 했습니다. 선물도 정말 공들여서 골랐어요. 화려한 꽃다발을 사갈까, 백화점에서 고급 과일 바구니를 사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준비한 건 제가 일하는 카페에서 제가 직접 구워 판매하는 쿠키 세트였어요. 어차피 제 사정도 다 아실 텐데 비싼 꽃이나 과일을 사가면 왠지 없는 형편에 허영만 가득한 애라고 보실 것 같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제 형편에 맞게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정성을 쏟아 직접 만든 선물이 낫겠다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식사 끝나면 다 같이 차도 한잔 할 텐데 그때 곁들일 수 있도록 센스를 발휘한 것도 있었죠.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네 집 앞에 도착해 내렸는데요. 와, 저는 정말 눈이 휘둥그레진다는 게 이런 표현이구나 싶더라니까요. 집이 얼마나 크고 으리으리한지 들어가기도 전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서울 구경을 처음 온 시골집 마냥 한없이 큰 저택을 하염없이 올려다보게 되는 거 있죠. 우와, 여기가 자기 집이야? 나 이런 집 TV에서나 봤었어. 평생 내가 직접 들어가 볼 줄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진짜 궁전 같다. 궁전? 너무 과찬인 거 아니야? 겉보기엔 이래도 들어가면 막상 좀 좁게 느껴질 수도 있어. 얼른 들어가자. 부모님 기다리시겠다. 대문도 있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남자친구가 저희 왔어요 라고 하자 자동문으로 문이 삑 하고 열리더라고요. 이 집에 들어가 예비 시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고 이 집의 며느리가 되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설레고 기대되기도 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어설 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앙증맞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계셨는데요. 그 강아지 이름이 미미인가 봐요. 두 분도 강아지도 참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뭔가 엄청 귀티가 흐르시고 말투나 억양에서도 교양도 넘치시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미미한테까지 긴장되는 첫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응접실에 앉았는데요. 저 어머님, 약소하지만 제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선물로 뭘 가지고 오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정성이 담긴 걸로 마련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어요. 부끄럽지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디저트구만. 마침 이 사람이 그렇게 단 군것질을 좋아해요. 내가 건강 생각해서 좀 줄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따가 식사 마치고 다 같이 맛봅시다. 그러네요. 수제 쿠키라 더 맛있겠네. 아주머니, 이거 이따가 디저트 준비할 때 같이 내주실래요? 음식은 다 차렸죠? 자자, 이러고들 있지 말고 다들 시장할 테니까 밥부터 먹읍시다. 아가씨, 한식 괜찮죠? 저희 아주머니들이 한식에 일가견들이 있으셔서 그걸로 준비해봤어요. 먼저 손부터 씻고 올래요? 그렇게 다들 식탁으로 가고 저는 손만 좀 씻으려고 가려는데 글쎄 이 집이 얼마나 넓은지 화장실 찾기도 엄청 어려운 거 있죠. 괜히 이 방 저 방 문을 열어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일하는 아주머님 한 분이 화장실로 안내해 주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가서 자리에 앉자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폭풍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 아가씨 직업이 뭐라고 했더라? 시내에 있는 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어머님. 벌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5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고 그 결과 지금은 다른 아르바이트생까지 관리하는 점장을 맡고 있어요. 어머, 그렇구나. 요즘 사람들 중에 성실하고 꾸준하게 뭘 해내는 사람이 없는데 참 훌륭하네요. 그럼 나중에 본인 카페도 하나 차릴 생각이에요? 그럼 정말 좋겠긴 한데 카페 창업하는데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제 가게를 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열심히 일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꿈을 좀 크게 가지면 좋은데 부모님께 어떻게 사업 자금을 좀 대달라고 하면 어때요?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으면 좋잖아요. 아, 그러기엔 저희 집 형편이. 엄마, 내가 얘기했잖아. 아, 다 알면서 왜 은근히 그런 걸 물어봐. 아, 그리고 얘 카페는 나중에 내가 멋지게 하나 차려주기로 했어. 이제 든든한 서방님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치, 자기야? 제 대답과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예비 시어머니의 낯빛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얘,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얘 카페를 차려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얘가 그렇게 설레발친다고 덥석 받아들이진 않았겠죠? 겪어봐서 알겠지만 사장 노릇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아가씨 입으로 카페 창업하는데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큰 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애가 괜히 큰 소리 친다고 덥석 받아들이고 정말 카페 차려주길 바라고 있는 그런 건 아니겠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저는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사랑만으로도 참 과분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건 그렇고 자녀 계획들은 다들 세운 거지? 요즘 사람들은 뭐 결혼해도 간혹 애 안 낳아서 문제라던데. 너희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되니? 저희는 당장 결혼하자마자 아이 갖기보다는 신혼생활을 조금 즐기고 아이 갖기로 했어요. 아이 낳고 기르는 게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들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몸 회복도 빠르고 애 돌보기도 수월하지. 혹시 신혼생활 즐긴다는 건 핑계고 다른 이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 정말 건강해요, 어머님. 3일 밤을 꼴딱 새도 쌩쌩한걸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이 아직 좀 어려우셔서 제가 결혼하고도 당분간 생활비를 좀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당장은 일을 쉴 수가 없어서요. 친정 아버지랑 엄마 벌이가 좀 안정될 때까지만 아이 기다려주겠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고 있던 숟가락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 나게 거세게 집어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흥분한 듯 마구 화를 내려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심호흡을 막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화를 내시지.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가씨가 한 얘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다니는 직장, 나중에 본인 가게 차릴 정도로 벌이가 좋거나 비전이 좋은 건 아니네요. 직업적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란 소리죠. 친정집, 결혼하고 나서도 다달이 생활비 드려야 할 만큼 경제적 능력 없으시네요. 그러면 딸 시집 보낼 때 혼수나 예단해서 보내주실 돈은 좀 있으신 걸까요? 그것도 없으시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가씨는 지금 맨 몸뚱이로 아무런 준비 하나 없이 우리 아들만 바라보고 시집 오겠다는 거네요? 결혼할 준비도 하나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아가씨는 지금 결혼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내 생각이 틀렸나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저의 나쁜 조건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시는데 꼭 길고 가느다란 바늘로 제 몸의 아픈 곳만 골라 쿡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네, 아가씨 조건 알고 있었죠. 그래도 얘가 너무너무 좋아한다길래 그래, 너무 조건 하는 것도 교양 없어 보이겠지. 어지간한 아가씨면 그냥 허락해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집까지 초대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처져도 너무 처지는 조건 아닌가요? 아가씨 말 들을수록 내가 큰 실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너무도 중요한 거였네요. 예, 난 너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조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품 좋고 인물 좋은 아가씨들 많을 텐데 꼭 이 아가씨랑 결혼해야 한다는 이유가 대체 뭐니? 너 막상 결혼하고 살아봐라. 살다 보면 왜 어른들이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는지 이해 갈 거다.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듣다가 결국 저는 크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모자라는 제 조건들을 면전에 대고 읊어가며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수 없다고 하시는데 서럽고 제 처지가 너무도 불쌍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막 우는 걸 본 남자친구는 참을 수 없었는지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엄마, 얘 우는 거 안 보여? 그만 얘기해. 우리 오늘은 이만 갈게. 더 이상 좋은 얘기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아빠, 죄송하지만 오늘은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데려올 테니까 그때 또 다시 얘기 나눠요. 글쎄다. 나도 네 엄마랑 같은 생각 드는데 어쩌지? 다시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난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른이 뭐라고 했다고 다짜고짜 눈물바람부터 하는 거. 예비 시아버지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며 말끝을 흐리고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우는 걸 가지고 또 타박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일하는 아주머니가 황급히 달려와 어머니께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가리키며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요 아가씨. 내 끝까지 교양 있게 대해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겠네. 존댓말도 아깝겠네요 아가씨는. 너 아까 화장실에서 뭐 훔쳤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까 너 오기 전에 다이아 반지 끼고 있었는데 손님 맞을 준비한다고 정신없어서 어디 빼두고 잊어버린 것 같아. 여기 이 아줌마한테 찾아보라고 시켰었거든? 방금까지도 온 집안 다 뒤집어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지 뭐니? 근데 이 이야기 듣자마자 번쩍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다. 내가 너 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손 닦고 핸드크림 발랐는데 그러면서 반지 빼둔 게 기억난 거야. 설마 그러니까 어머님 반지를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럼 네가 아니면 여기서 내 반지 훔쳐갈 사람이 누가 있니? 여기 이 아줌마들 우리 집에서 일한 지 다 몇 년도 더 된 사람들이야. 신원까지 철저히 확인했고 여러 번 검증까지 했는데 그럼 이 아줌마들이 손댔다는 말이니? 아무리 봐도 너야. 네가 훔쳐간 게 맞아. 맞지? 이래서 천한 것들은 안 된다고. 아휴, 당장 경찰 불러야겠다. 네가 떳떳하면 경찰 와서 네 결백 증명해 주겠지. 당장 경찰 불러요 아줌마. 당장. 우아하고 고상한 교양 있고 기품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돌변해 막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맹세코 그 다이아 반지를 본 적도 없는데 제가 훔쳐갔다니요. 없는 집 자식이라고 무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둑년 취급까지 하시니 저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대로 정말 어머님 반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쓸 것 같아 저는 벌떡 일어나 제 가방을 뒤집어 탈탈 털어버렸어요. 화장품이며 소지품들이 와르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제 가방 다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어머님 다이아 반지 있으면요. 제가 자진해서 경찰에 자수라도 할게요. 그런데 보세요. 없잖아요. 저 정말 아니에요. 아무리 단순하고 멍청이라도 훔친 물건 가방에 고스란히 넣는 바보가 어디 있니? 어디 뒤질 수도 없는 몸에 숨기거나 아무튼 제주불이 어딘가 숨겼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당당하면 경찰 부르자니까? 억울하고 답답해서 가슴을 퍽퍽 치고 있는데 진짜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어찌나 손이 빠른지 어머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12에 전화해 경찰을 부른 거죠.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도난 사고 있으셨다고요? 네, 맞아요. 제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여기 심증 가는 범인도 잡아뒀으니까 얼른 수사 시작해주세요. 네?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죠? 쟤예요, 쟤. 오늘 우리 아들이 사귀는 여자친구라고 데려왔는데 제가 집안 형편이 좀 어렵고 없이 자란 애라서 그런지 들어올 때부터 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는 이 집 이곳저곳 구석구석 살피더라고요. 앞만 뜯어봐도 내 아들 신부 가문은 절대 안 될 것 같게 쓴소리 좀 몇 마디 했더니 그만 앙심 품고 훔쳐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경찰이 묻지도 않은 저에 대한 이야기까지 막 늘어놓으셨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기 아주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함께 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제 가방까지 다 뒤집어서 보여드렸는데도 제 말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맹세코 그 다이아 반지 본 적도 없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화장실에 빼두셨는데 제가 손 씻으러 갔다가 그 반지를 훔친 거라고 의심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아니에요.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어떻게 옷이라도 벗어서 제가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릴까요?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까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자, 보안이 모르시는 사이 같지도 않고 아는 사이끼리 뭐가 없어졌다 의심하고 이러시면 사이만 나빠집니다. 신고한 아주머니가 누구시죠? 저예요. 사모님이 경찰 불러달라고 하셔서. 여기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여기 CCTV 같은 건 없나요? 그걸 돌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있어요. CCTV 있어요. 엄마가 가끔 강아지 두고 외출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밖에서도 잘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애완견 감시용으로 하나 사서 달아놓은 게 있어요.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거 돌려보면 되겠네요. CCTV가 있다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제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 그간 찍힌 영상을 돌려보는데 갑자기 경찰이 소리를 지르며 재생되던 영상을 탁 멈췄습니다. 찾았다. 여기 다시 돌려봐봐. 경찰이 가리키는 구간의 영상을 돌려보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범인이 영상에 아주 생생하게 찍혀있던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를 상상 초월, 기절 초풍하게 만든 다이아를 훔친 범인이 누구였는지 짐작하셨나요? 가정부 아주머니? 시어머니의 자작극? 아니면 정말로 제가 훔쳐놓고 오리발을 내밀었다던가요. 그런데요, 범인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나타났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그렇게 끔찍히 아끼는 강아지, 미미가 범인이었던 거예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뺀 건 화장실에서 손 씻느라 그러신 게 맞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화장실에 두고 나온 게 아니고 그대로 끼고 나와 소파에 앉아 핸드크림을 바르시며 빼서 응접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시더라고요. 핸드크림을 바르다가 뭔가 급히 생각났는지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시고 그 사이에 미미가 응접실 테이블로 껑충 올라가 그 반지를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걸 본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쥐잡듯이 잡던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저에게 엄청 미안한 마음이 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대뜸 강아지를 부둥켜 안고 강아지에게 사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 미미야, 네가 그걸 삼켰어? 그 큰 걸? 세상에, 이 조그만 뱃속에 그 반지가 들어갔더니 배가 안 아플까? 여보, 당장 동물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미안해 미미야. 엄마가 정신머리 없이 반지를 왜 거기다 빼둬서는. 아줌마, 얘 아까 똥 안 넣었어요? 거기 반지 없나 얼른 한번 뒤져보세요. 충격적인 도둑의 정체가 밝혀졌는데도 어머님의 황당한 반응과 태도에 경찰마저 혀를 내두르며 예비 시어머니를 질타하더라고요. 아주머니 관리 소홀로 물건 없어진 거였고 그 탓에 이렇게 경찰까지 출동하게 일을 크게 만들어 놓고선 지금 걔한테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겁니까? 여기 이 아가씨가 얼마나 억울하면 아까 옷까지 다 벗어서 보여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얼른 며느리 되실 분께 사과하시고 좋게 마무리하세요. 며느리 되실 분이라뇨? 얘랑 우리 집안은 그럴 일 없어요. 이번 볼일 끝났으면 돌아들 가세요.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렇게 경찰들이 돌아가고 시어머니는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셨어요. 혼자 방으로 획 들어가서 제가 집에 갈 때까지 나와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오늘 일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저 사람도 무안하고 당황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 좀 해줘요. 그럼 잘 가고 볼일 생기면 또 봅시다. 예비 시아버지도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신다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나왔고 남자친구에게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살면서 도둑 취급받은 건 정말 처음이야.
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결혼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자기야, 진짜 우리 엄마 원래 그런 분 아니야. 오늘 유난히 이상하시네. 내가 책임지고 엄마 허락 받고 다시는 자기한테 그런 일 없도록 할게. 화 풀면 안 될까?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그 사이에 자기가 정말로 이 결혼에 자신 있고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어머님께 확고한 결혼 승낙 받고 나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저는 남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는 도저히 이 결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시간을 갖기로 한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는데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일단 앉으세요. 차 준비해 드릴게요. 뭘로 드릴까요? 시원한 커피로 한 잔 부탁해요. 어머님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님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교양 있고 기품 있는 부잣집 사모님의 모습으로 다시 감쪽같이 되돌아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이나마 기대를 그리고 희망을 가졌어요. 남자친구와 다시 결혼을 꿈꿀 수 있겠다 싶은. 왜냐면 저는 정말로 어머님이 저에게 사과를 하러 오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길게 시간 안 뺏을게요.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 그날 아가씨가 우리 집 왔을 때 처음부터 아가씨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람 마음이란 게 한번 색안경 껴지니까 그런 의심까지 하게 됐네요. 그때 내가 좀 지나쳤어요.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요. 나 사실 아가씨 뒷조사를 좀 했어요. 대체 어떤 집안 아가씨길래 이렇게 우리 아들 마음을 다 뺏어갔는지. 뭐 궁금한 것도 있어서 알아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가씨, 이전에 식장까지 잡았다가 파혼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맞죠? 내가 아가씨랑 사귀었다는, 결혼 직전까지 갔었다는 그 남자도 만나봤어요. 아가씨에 대해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돈 밝히더니 어디 부잣집 놈 하나 물었다 싶어서 자기랑 헤어진 게 분명하다고. 아니, 그걸 어머님이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면 그 정도 조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떠나서 우리 아들도 그 사실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명백한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정말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군요. 알아보니까 그 남자와도 3년 넘게 만났다고 하던데 결혼 준비까지 했을 정도면 둘이 할지 못할지 다 했었겠네요. 그러니 내가 아가씨를 내 며느리감으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가씨가 내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도둑 누명을 썼을 때와는 달리 저는 아무런 해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 뒷조사를 했다니 너무도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당장 이 사실을 어머님이 아셨다는 게 정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 네, 이건 비밀로 할게요. 나도 우리 아들이 상처받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래줄 수 있어요? 당장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가씨,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언젠가 자기가 한 일은 다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 봐요. 아가씨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의심했지만 결국은 반나절도 안 돼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우리 아들도 아가씨가 웬 남자랑 같이 살다시피 연애하고 파혼까지 한 걸 알게 되면 헤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일 거예요. 걔가 그래 보여도 이상한 결벽증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거예요. 내 아들이라 내가 잘 알아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내 말 알아들은 걸로 생각하고 일어날게요.
우리 아들이 모든 사실 알기 전에 좋게 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머님은 신신당부를 하고선 가게를 나가버리셨습니다. 아니, 신신당부가 아니라 반협박이죠.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제 과거를 다 알리겠다는. 그런데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듯이 어머님이 저렇게 저를 너무 싫어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까지 떼어내려고 하시니 왠지 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와 결혼하겠다며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다고 했어요. 살면서 엄마랑 이렇게 사이가 나빠본 적은 처음이야. 나 사춘기도 별일 없이 지나갔거든. 엄마도 내 말이면 무조건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는데 이번엔 왜 이렇게 고집 피우시는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영영 엄마랑 사이 멀어질까봐 겁나. 처음으로 엄마가 너무 믿고 엄마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 같고 그렇다니까.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엄마 허락 받아내고 말 테니까. 이렇게 저와 결혼이 간절한 사람이니 제가 작정하고 어머님과 떨어뜨려 놓기만 하면 영영 모자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나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하게 한 수모를 이렇게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스스로가 봐도 무서운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어머님과 사이가 영 틀어질까봐 결혼을 강행할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친구들의 의견은 정반대로 갈려요. 내가 결혼해본 입장이어서 하는 말인데 나는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이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 안 할 것 같아. 아니, 결혼 자체를 안 할 것 같아. 앞으로 자식도 낳고 우리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 친정으로 큰돈 빠져나가니 눈치 안 보일 수가 있겠어? 어디 아프시면 또 돈 들어가고 집 수리한다고 드리고 내가 느끼는 건 조건이 그나마 맞아야 결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부모님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도 꿈꾸기 힘든 게 현실이라는 거야. 난 정반대였잖아. 우리 집이 시댁보다 경제력이 좋아서 친정엄마랑 아빠가 반대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 근데 내가 울고불고 해서 결혼했었지. 근데 지금 봐봐. 우리 부모님이 남편 진짜 친아들처럼 생각하시잖아.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시부모님한테 정성 다해서 드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마음 바뀌어서 너를 누구보다 예뻐하실걸? 어른이라고 무조건 옳은 결정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 더구나 남자친구가 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저도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그동안 해준 것들 저도 살면서 보답하고 싶습니다. 헤어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남자친구와 파혼한 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제 발목을 잡는데 지금의 남자친구와도 파혼을 하게 되면 2번 파혼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앞으로 결혼이나 할 수 있을지 너무도 두려워지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저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신가요? 남자친구만 믿고 이 결혼을 강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다 생각하고 이쯤에서 물러나실 건가요? 어떤 의견이든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아의 딸 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6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런 글은 처음 써봐서 떨리는데요. 매일 남의 사연만 즐겨보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 저의 삶은 말 그대로 180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그 슬프기도 하면서 너무 행복한 이 기분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애들 아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15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이혼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던 오빠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고 놀아주곤 했죠. 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키도 크고 다정한 남편을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쑥스러움이 많던 저는 저의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또래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또 저를 동생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하여 괜히 마음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성인이 된 기념으로 술 마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와 남편은 술 기운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고 저한테는 이성적으로 관심도 없었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결혼한 것을 행복해하지 않아 했어요. 남편이 평소에 사귀던 언니들을 보면 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거든요. 저에게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날 저에게 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던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짝사랑한 오빠가 제 남편이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결혼이다 보니 남들처럼 신혼이라고 뜨겁고 알콩달콩한 그런 맛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임신한 저를 배려하여 먹고 싶어 하는 음식도 자주 사다 주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몇 달 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아기를 좋아했던 남편은 아이를 보자마자 눈에서 꿀이 떨어질 듯 하더군요. 한 번도 저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남편과 무난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더 낳아 3남매를 키우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남편은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더군요. 그저 내 아이의 엄마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섭섭했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 역할, 아빠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아빠를 참 좋아했습니다. 말수도 없고 조용하기만 한 저보다는 잘 놀아주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얘기도 잘 들어주는 남편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로서는 몇 점일지 몰라도 아빠로서는 정말 100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큰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부터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애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편 사업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내조를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다 먹이고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남편 옆에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아직 사업 초창기였기 때문에 남편이 좋은 컨디션으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넥타이 하나 제 손으로 풀어본 적 없을 정도로 제가 수발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저를 하대하거나 못살게 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아이들에게만은 한없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집에 오면 꼭 아이들과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방에서 애들이 잠들 때까지 있다가 나오곤 했죠. 저하고는 애들과 관련된 대화 외에는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째 남편의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거래처와 약속이 있다면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집에 잘 붙어있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놀러 다니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제가 말 거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하면 답답하다면서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도 교류가 없고 남편과도 잘 때 아니면 보질 못하니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밖으로만 돌더군요. 말로는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잔뜩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남편의 셔츠에 알 수 없는 빨간 자국을 볼 때면 의심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만 품은 채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딸은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세 아이들은 자라면서 큰 싸움도 없고 서로서로 사이가 참 좋았어요. 큰애가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살뜰하게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월급 받은 걸로 동생들 용돈도 주고 가끔 학교 근처로 불러서 맛있는 걸 사주기도 했어요. 둘째 딸은 대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고 다녔죠. 다정한 성격의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똑부러지고 칼 같은 아이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남편과의 사이는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결혼 후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남편에게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저는 어느새 나이 들어 중년이 되어버린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마 살면서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결혼기념일도 한 번을 챙겨보질 않았네요. 남들은 결혼기념일 때 남편한테서 선물도 받고 둘이 오붓하게 1박 2일 여행도 간다는데 저는 그런 건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 생일 때만은 애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남편에게 귀띔해주는 덕분에 매년 케이크를 사들고 와 애들과 함께 축하해주긴 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만족해야만 하는 제 삶이 조금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삶이란 이런 걸까요? 죽기 전에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짝사랑은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을 향해 수십 년간 간직해온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놓으려고 집어들자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자 처음 보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싶어서 휴대폰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만 것이었죠.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화면은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하트 표시로만 저장된 번호였어요.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자를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남편을 향한 수많은 애정 표현과 이혼을 종용하는 말들,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한테 저한테는 절대 쓰지 않는 애칭을 쓰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한테 들어본 적 없는 애정어린 말들과 수많은 사랑의 약속들, 그리고 저에 대한 험담과 이혼하고 싶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문자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애들 엄마는 그냥 애들 엄마일 뿐이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살 부대끼며 사는 생활은 정말 지옥이었어. 이제는 나도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 내가 이혼하고 오면 나를 받아줄 수 있니? 저는 저와의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는 남편의 문자를 보고 충격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눈치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남편 입 밖으로 직접 내뱉은 걸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로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은 걸까요?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싫었을까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린 채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 가슴이 꽉 막혀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욕실에서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갑자기 정신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얼른 다시 외투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걸이에 외투를 걸쳤죠. 씻고 나온 남편은 빨개진 눈으로 옆을 지나간 저를 보았으면서도 제가 울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얼굴에 대놓고 나 울었어 하고 써 있는데도 그걸 모를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 정말 남편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쿡쿡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잠이 들지 못한 채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숨죽여 울면서 손톱만 물어뜯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길래 30년 가까이 산 나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지 그 면상을 똑똑히 봐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 회사 앞에 찾아가 기다렸습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회사에서 나온 남편은 차에 타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10분쯤 지나자 한 여자가 남편의 회사에서 나와서는 그 차에 타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키도 크고 늘씬한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봐도 예쁜 그런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걷는 그 여자의 당당한 모습이 애 새 키우느라 망가져버린 제 모습과 비교가 되어 더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남편 차를 쫓아가 두 남녀가 들어간 모텔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초조한 마음에 손발이 떨리고 그냥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 두 년놈들이 들어간 방 안을 습격하고 싶었지만 심장이 떨려 그냥 무작정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조금 지났을까요? 남편과 그 여자는 제잘제잘 떠들며 모텔에서 나오더군요. 남편은 여자의 허리에 손을 감고 있었고 그 여자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난데없이 뺨을 맞은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저승사자라도 본 듯 아연실색하더군요. 여보.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마구 핥히며 발악을 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색이 든 남편은 저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며 저보고 오해라면서 변명만 하더군요. 참을 수 없던 저는 남들이 보던 말던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뭐? 나랑 사는 게 지옥? 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짓거리 하니까 좋디?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네가 나 임신시킨 거잖아. 이럴 거면 나한테 그때 왜 그랬냐고.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어요. 남편은 집에 가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가더군요. 남편과 바람핀 그 여자도 족치고 싶었는데 어느새 도망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악을 해보았지만 남편의 우악스러운 손은 저를 끌고 가 억지로 차에 태우더군요. 저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내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썼습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발악하는 제 손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차가 비틀대는 것도 모른 채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마구 쏟아냈어요.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난감한 표정만 지을 뿐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후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온갖 욕을 해대며 저주의 말을 퍼붓는 저에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 여자와는 정리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 남편은 정말로 그 여자를 정리했는지 매일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그날의 일이 계속 생각이 나 하루하루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남편은 애들한테도 잘못한 걸 알긴 아는지 애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애들도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니 남편에게 말도 안 걸더라고요. 이렇게 살얼음장 같은 집안 분위기가 지속된 지 2달째 갑자기 큰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 아빠 용서해주면 안 돼? 아빠가 노력 많이 했잖아. 저 정도 했으면 이제 용서해줄 때도 된 거 아니야? 저는 큰딸의 말을 코웃음 치며 무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만 찾던 애들이라 그런가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도 아빠 편을 드네요. 자식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점점 아빠 편을 들기 시작하자 남편이 더 밉게 느껴졌어요. 집안에서 저만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미운 나머지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자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점점 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는 칫솔을 몰래 변기통에 문지르기도 하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의 차키를 옷장에 몰래 숨겨놓기도 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으면 일부러 남편에게 주고 배탈이나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고소해야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잘 때는 일부러 꼬집어서 깨운 후 모른 척 했어요. 매일 잠을 설치며 피곤해서 하품하는 남편을 보면 그 꼴이 또 보기 싫어서 입냄새 나니 입 좀 다물라고 쏘아대곤 했죠. 저는 남편이 비굴한 모습으로 사과를 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쏘아대곤 했죠. 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한 거야? 아님 그년이랑 놀아나서 미안한 거야? 왜? 나랑 사는 거 지옥이라며? 나랑 이혼하고 그년한테 가겠다며? 제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곤 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뭐에 홀렸었나 봐.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우리 애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 버리고 가.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 뿐이야. 남편이 사과할 때마다 애들을 언급하는 것도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애들이 아빠만 좋아하는 거 알고 일부러 애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저 가식 덩어리 입을 꼬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애들, 그래 말 잘했다. 나 20살 때 임신시켜서 애엄마 만들어 놓고 그 뒤로도 애 줄줄이 낳게 했으면서 나랑 사는 게 지옥이라고 했다 이거지? 이 지옥을 만든 건 당신이야. 여기가 그렇게 지옥 같으면 그냥 콱 죽어버리고 진짜 지옥에나 가던지. 저는 온갖 악을 쓰며 막말을 해댔습니다. 저렇게 악을 쓸 때마다 이마에 핏줄이 서고 뒷골이 땡기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마 혈압 올라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일같이 시끄럽고 험악한 집안 분위기에 실증이 났는지 어느새부터 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라도 애들을 챙겼어야 했는데 남편을 향한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켜버린 저한테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이 잡은 지 6개월. 이 정도 했으면 지칠만도 한데 이상하게도 저의 화는 하나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없이 껍데기뿐이었던 이 결혼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혼자 발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점점 망가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면 이게 악마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험악한 얼굴이 거울 속에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제 자신을 제 스스로가 견딜 수 없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락스통을 집어든 저는 부엌으로 가 락스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가져가려고 미리 싸놓은 도시락 국통을 열어 락스를 붓고 말았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락스가 들어간 국통을 빤히 쳐다보다가 지독한 냄새에 순간 정신을 퍼뜩 차렸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려있는 락스통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선 락스통과 국통을 설거지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씻고 있던 남편이 달려나왔어요. 저는 허겁지겁 락스통을 숨겼지만 냄새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통에 도시락 국통이 나뒹굴고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본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눈치챈 것이겠죠. 네, 저는 하마터면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뻔했어요. 저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대로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언젠가는 감방에 갈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도 당신도 망가질 게 분명하니 앞으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고요. 남편은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그런지 이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대로 되지는 않았죠. 아이들은 제가 이혼하기 전부터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이혼을 하고 나자 집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어요. 아이들이 연락도 잘 안 받아주고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큰애가 남매끼리 살 방을 하나 구해 거기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애들을 챙기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셋 다 성인이라 타이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제가 집에서 남편을 못 살게 구는 모습에 아이들이 저에게 진절머리가 난 걸 거라고 지레짐작했어요. 아마 제가 애들이었어도 하루아침에 악마같이 변해버린 엄마 모습에 적응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저는 애들이 저를 다시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도 애들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머리도 가꾸고 화장도 하고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직접 일을 해야 했는데 20살 때부터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왔기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고 찾은 끝에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맨날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집안일만 하다가 밖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니 힘들어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번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덕분에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마음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너무 뿌듯한 나머지 아이들한테 자랑하려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셋 다 받질 않더군요. 문자로라도 얘기해볼까 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을 것 같아 혼자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2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점점 모았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니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용돈도 보내고 싶었지만 통 연락이 안 되는 탓에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큰딸은 벌써 30이 되었는데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지 결혼할 남자는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애들 사는 곳 주소만이라도 알면 찾아가서 반찬이라도 주고 오련만 어쩌다 한번 전화를 받아 주소라도 물어볼라 치면 바쁘다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둘째 딸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나이인데 졸업은 잘 했는지 취직은 잘 됐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다 큰 성인들이지만 엄마도 없이 지들 셋이서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답장도 안 하는 아이들에게 문자만 많이 보내봐야 괜히 더 집착하는 엄마처럼 보일까봐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제 남편에 대한 것은 거의 잊어가고 있었지만 아이들 생각에 우울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벌써 이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소식이 없네요. 이혼 후 아이들이 집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소를 끝끝내 알려주지 않으니 제가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15년 동안 애들도 나이를 먹어 큰애가 이제 40대, 둘째와 막내가 벌써 30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지 머릿속 상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아무리 엄마가 미워도 결혼할 때에는 불러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첫째가 40살이 넘도록 결혼한다는 말을 못 들은 걸 보니 혹시나 결혼식도 부모 없이 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마트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게 노래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일을 다니다 보니 제 가게를 차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었는데 남들 다 하는 치킨집이나 카페에는 왠지 자신이 없어서 동네에 노래방을 하나 차렸어요. 기계도 최신식으로 갖다 놓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놓았는데 재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파리만 날리는 지경이 되었네요.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사업은 항상 변수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앉아서 편하게 돈 벌 생각으로 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여름쯤 역시나 손님 한 명 없는 가게에서 혼자 카운터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노래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온 손님이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입문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중년의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휠체어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너무 놀라 손에 쥐고 있던 TV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몰골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혼한 저의 전 남편이었어요. 머리는 다 빠지고 뼈에 거죽만 붙어있는 상태였지만 30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제가 못 알아볼까요? 저는 너무 놀라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눈을 깜빡이는 것도 힘든지 눈꺼풀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초점도 잘 맞추질 못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카운터에서 달려나가 남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당신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떨리는 손으로 앙상한 전 남편의 얼굴을 만지며 묻자 휠체어를 밀던 여자가 대답하더라고요. 자신은 이 사람의 간병인이고 이 사람은 말기 암 환자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자기가 간병을 했는데 이제는 암이 너무 많이 퍼져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한 상황이라 이 사람이 퇴원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퇴원 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모시고 왔다면서요. 저는 말기 암이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키 크고 멋있던 전 남편이 70도 안 된 나이에 이런 꼴이라뇨.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남편이 푸석푸석한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 전 남편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지 말을 하면서도 계속 호흡이 가빠지고 기침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보고 싶었다는 말에 그동안 미워했던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전 남편이 이렇게 불쌍한 꼴이 되어 나타나니 더 이상 미워할 마음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간병인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사모님, 죄송한데 얼른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무리하고 계신 거라 얼른 집에 모셔다 드려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노래방 문을 잠그고 간병인과 함께 전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살던 곳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그를 눕힌 후 따뜻한 물이라도 떠오려고 일어서는데 간병인이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새로 간병인을 구하던지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당황한 채로 간병인을 보내고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쩔 작정이냐고요. 그러자 그는 그냥 이대로 집에서 편하게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은 필요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버럭 성을 냈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거동도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다가 죽겠다고? 정말 당신 내 속 뒤집어 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15년 만에 이 꼴로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혼자서 죽겠다고? 내가 15년 전에 나가 죽으라고 해서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제대로 말 좀 해봐. 혹시 간병인 쓸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얼마가 부족한데. 내가 간병인 불러줄 테니까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제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전 남편의 몸을 흔들며 따지자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병원에서 매일매일이 고비라고 하더라고. 어차피 간병인 써봤자 금방 죽을 목숨인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당신 앞에 이런 꼴로 나타나서 정말 미안해. 이번에도 내가 이기적이었지? 난 항상 당신한테 잘못만 하네. 그런데 여보, 나 정말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동안 보고 싶어도 참고 참았는데 죽기 전이 되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정말 미안해. 저는 희말이 없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불쌍한 꼴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한번 용서해 줄 걸. 제 화를 주체 못해 이 사람에게 모질게 굴었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전 남편이 죽어버리길 기도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마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에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다가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린 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죠. 여보, 당신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꼭 지켜줄게. 내가 당신 많이 좋아했던 거 알지? 당신 이렇게 혼자 보내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 제 말을 들은 그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곧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집으로 가서 간단한 짐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그의 간병을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배변 치우고 옷 갈아입는 건 물론이고 가끔은 먹은 것도 없이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이불 빨래며 뭐며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이러다 굶어 죽는 게 먼저일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뭐라도 먹여야 해서 미음을 만들어 주사기로 겨우 떠넘겨 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사를 오가며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가끔씩 맨정신이 돌아올 때면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만 연신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에게 알았으니 말하지 말고 쉬라고만 말했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의 간호에만 매진하기 위해서 노래방을 정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 적자만 쌓이고 있던 상태였어요. 건강한 저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당분간은 전 남편에게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워만 있는 그의 팔다리를 움직이며 관절 운동도 매일 시켜주고 양치질을 못하는 그 일을 위해 손가락에 거즈를 감아 양치를 시켜주었어요. 욕창 방지에는 물침대가 좋다길래 얼마 남지도 않은 돈으로 물침대를 사서 깔아주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20cm는 큰 사람인데 얼마나 말랐는지 제 힘으로도 침대 위에 옮겨지더라고요. 저보다도 몸무게가 적게 나갈 정도로 뼈만 남아버린 앙상한 몸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을 간호하면서부터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열이 39도까지 펄펄 끓거나 이유 없이 고통에 겨워 소리를 지르는 탓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죠. 잠깐이라도 깜빡 잠이 드는 날에는 잠에서 깨자마자 전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전 남편은 정신이 들 때마다 저에게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살 부비고 산 남편인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미움은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의 부탁에도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매일매일이 고비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전 남편은 2달을 버티더라고요. 이왕이면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전 남편의 몸을 갉아먹는 암덩어리는 하루하루 더 심하게 그의 몸을 괴롭히더군요. 지난밤에 또 호흡곤란이 오는 바람에 겨우 진정시키고 1시간 남짓 잠깐 졸았던 것 같네요. 무거운 눈꺼풀로 전 남편의 몸을 닦을 물수건을 빨아서 방에 들어왔는데 정신이 돌아온 전 남편이 웬일인지 혼자서 벽에 기대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가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거야? 제가 묻자 전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오늘은 몸이 좀 괜찮네. 그런데 여보, 할 말이 있는데. 저는 할 말이 있다는 말에 혹시 유언이라도 되는 줄 알고 긴장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생일 축하해. 전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 남편의 간호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늘이 제 생일인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와 이혼하기 전에는 제 생일도 자주 까먹던 사람이 15년이나 지난 지금 제 생일을 먼저 기억하고 축하한다고 말해주니 감격에 겨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간 서러웠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축축한 물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불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서는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인터폰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의 3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현관문을 열고 제 아이들에게 달려가 2팔로 아이들을 감싸 안고 소리쳤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2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감싸주고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제 아이들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20대 시절의 그 풋풋한 느낌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예쁜 제 아이들이 맞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딸이 엄마 생일이니 촛불 불자며 한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를 가지고 전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새 아이와 저는 모두 전 남편의 방 안에 모였습니다.
아빠를 본 아이들은 금방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안쓰러워 저는 괜히 밝은 척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연신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도대체 어떻게 여길 온 거냐고 큰딸에게 물어봤어요. 큰딸 말로는 엄마랑 아빠 다 있고 남매끼리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아빠가 어떻게 주소를 알고는 삼남매에게 매주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일들을 사죄하는 내용과 엄마는 잘못이 없으니 용서해달라는 내용,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말들을 적어서요.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무시했지만 1년 넘게 꾸준히 보내오는 편지에 점점 마음이 동하여 엄마와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가 편지에 몸이 안 좋다고만 써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정성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전 남편이 대신 해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는 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힘겹게 다시 일어나 앉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리고 얘들아, 이 못난 아빠가 가기 전에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니들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게 된 거, 용서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그리고 전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각각 봉투 하나씩을 나눠줬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저와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이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통장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너무 놀라 서로의 눈만 쳐다보았어요. 내가 그동안 사업으로 번 돈 전부 현금화 시켜서 나눠 넣었어, 여보. 몸이 이렇게 아프니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가기 전에 우리 가족 다 모인 거 볼 수 있게 되니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전 남편의 말에 저와 아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집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에게 그동안 연락 안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에게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옆에서 전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15년 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촛불을 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쁜 날이었어요. 이대로 5명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창가에 이슬이 맺혀 있던 이른 아침, 전 남편은 조용히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가만히 누워서 생을 마감했어요. 저와 아이들은 식어가고 있는 전 남편의 몸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가는 길을 쓸쓸하게 보내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프지 않고 편하게 지내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흘러 전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전 남편을 보낸 후 누구보다도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어요. 1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주고 간 재산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 내 아이들을 선물해주고 떠난 전 남편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전 남편이 주고 간 돈은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 정하진 못했습니다. 아마 천천히 생각해보면 되겠죠. 전 남편이 준 소중한 돈을 낭비하고 싶진 않으니 이 돈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떠난 그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